네, 안녕하세요. 고용노동정책연구원장 이장원입니다. 지난달에 이어서 이제 이번 달 전문가 초청 정책 대담 자리를 마련을 했는데요. 오늘은 한국노동연구원의 이규용 박사님이신데 현재 고용 정책연구본부장을 맡고 계십니다. 오늘 이제 대담 주제는 외국 인력 문제입니다. 외국 인력의 어떤 활용 지금 실태 또 정책적 개선 방안 이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해주실 텐데요. 이규영 박사님은 노동연구원에서 20년 전에 아마 그 전일 수도 있겠지만 20년 전에 이 외국 인력 문제를 연구를 이제 그때 시작을 하셨는데 그 증거로 제가 이제 여기 우리 노사공 포럼 사무실에 요 자료가 있습니다. 노동연구원에서 발간한 외국 인력 제도의 국제 비교. 이게 딱 20년 전 2004년도에 출판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때 지금 6.13 총장님이시죠. 한기대 총장님하고 같이 공조로 이때 연구를 하셨는데 그 이후에 계속 외국 인력 제도를 뭐 쉬지 않고 손에서 놓지 않고 연구를 해오셨고 가장 최근에 외국 인력 제도가 지금 굉장히 중요해졌는데 아마 우리나라 연구자들 또 정책 다루시는 전문가 중에서는 거의 뭐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그런 이제 그 위치에 계신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규영 박사님 인사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이규영입니다. 너무 우리 이장원 박사님께서 원장님께서 과찬에 칭찬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 문제는 풀기 어려운 문제에서 저도 계속 고민하고 있는 연구자 중에 한 명입니다. 오늘 이렇게 자담에 참석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제가 아는 범위에서 성실껏 답변을 하고 같이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외국 인력 뭐 이따가 이제 통계적으로는 이제 이경 박사님이 또 말씀을 해주시겠지만은 이 뭐 한 200만 명 뭐 넘는다. 그리고 이제 예전에 이제 그 뭐 불법 체류라고 했는데 여하튼 미등록 외국 인력도 몇십만 명에 또 달한다. 뭐 이런 거는 예전서부터 많은 문제가 되었는데 또 이제 최근에는 우리 인력 자체가 모자란 거 아니냐, 노동력 자체가 부족한 거 아니냐, 그래서 외국 인력 없이는 우리 이 경제가 돌아가기가 좀 어려운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외국 인력을 더 늘려야 된다, 뭐 이런 논의까지 이제 겹쳐지면서 굉장히 이제 중요한 또 이제 이민사회, 이민국가를 결국은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논의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질문을 제가 드릴 문제는 이 외국 인력 문제에 관련된 사회적 논의가 어떻게 지금 진행되어 왔고 최근에는 이 문제가 어떤 차원에서 이렇게 논의가 되고 있는지 나름의 이 어떤 뭐 이 이슈의 어떤 계보 역사를 좀 간단하게 좀 먼저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그 대부분의 이 선진국이 되면 소득 수준이 높아지고 또 고학력화가 되고 또 산업 구조가 고도화가 되면서 전반적으로 이 그 상대적으로 취약한 분야, 우리가 말하는 이제 3D 분야에 대한 노동 공급이 잘 안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현상들을 우리가 목도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은 그 이제 저출산 고령화 또는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에 따른 외국인 또는 이민 문제가 적극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지만 이런 현상이 나타나기 전인 80년대 후반부터 고학력화나 또는 소득 수준이 상승되면서 주로 이제 이 전통적인 분야, 특히 3D 분야에 대한 인력 부족이 심화되고 그에 따라서 외국인 노동 공급이 불법적으로 초창기에는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가 90대 초반, 정확히 말하면 94년부터 이제 산업기술연수생 제도를 도입하면서 외국인 인력을 적극 도입한다는 데에서는 약간 좀 부담이 있었고, 그러나 또 노동력 도입 필요성은 있고, 그래서 연수생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제도를 도입한 게 90대 초반이죠. 이제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그 다양한 논의 또는 제도 개선을 거쳐와서 2004년에 고용허가제, 2007년에 방문취업제, 이런 제도 개편을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비전문 인력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이고, 최근 들어서는 이제 정부가 다양한 형태의 이민자들을 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업 제도로서의 외국 인력 도입을 확대하는 분야가 하나가 있고, 또 뭐 동포라든가 또 영주권자 또 뭐 지역 특화 비자 또는 거주 비자 이런 다양한 형태의 취업 가능한 이민자 공급을 늘리고 있어서 앞으로 이런 추세가 더 강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이제 뭐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이제 그 급격한 저출산 현상은 미래에 노동력 부족이 보다 심각할 것으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그 미스매치 현상은 계속되고 있고, 또 노동 공급 절대적인 공급이 부족하다 보니 출산 장려 정책은 성공하더라도 이걸 효과를 누리기에는 상당히 시간이 흐르고, 그래서 이 갭을 메우는 건 이제는 적극적인 외국인 노동력을 활용하자. 그래서 이런 논의가 최근 들어서 좀 더 확대되고 있는 게 최근의 현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외국 인력 규모가 지금 뭐 이제 상당하다는 거는 이제 대충 저희도 알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구체적인 뭐 수치를 많이 다뤄보셨으니까 외국 인력 규모가 어느 정도 되고, 또 이제 흔히 분류할 때 뭐 출신국별 또는 뭐 체류 자격별 뭐 등등 해서 중요하게 이제 저희가 분류하는 뭐 이제 방식이 있는데, 그렇게 따르면 이제 외국 인력 규모가 대충 어느 정도 지금 되는지 뭐 수치를 좀 좀 소개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개념부터 좀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외국인, 이민자, 또 취업비자 외국 인력, 외국인 취업자, 이제 이런 개념들이 이제 다양하게 혼재돼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외국인이라는 개념은 어떤 시점에 그 특정 국가의 국적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 가령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가령 이제 오늘 이 시점에 그 외국 국적을 갖고 있는 사람은 다 외국인이죠. 근데 여기에는 이제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그런 외국인도 있을 수 있고요. 또 관광으로 들어와서 잠깐 있던 사람들이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외국인은 그런 개념을 하는데, 이런 개념을 가지고는 뭐 우리가 이제 그 이민 정책이나 또는 외국 인력 정책을 이야기할 때는 개념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이민자라는 개념을 또 활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민자는 유엔의 정의에 따르면 1년 이상 체류를 목적으로 거주하는 사람을 이민자라고 합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1년 이상 체류를 한다는 것은 91일 이상 그 체류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을 의미하기 때문에 대개 90일 이상 체류 자격을 부여받은 그런 분들을 이민자로 통계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이제 비자에 의해서 그 비자는 크게 이제 다양한 비자가 있는데, 취업 비자가 있고 비취업 비자가 있습니다. 취업 비자라는 건 들어올 때부터 취업을 목적으로 고용을 허가받은 이런 자격을 말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외국 인력 그러면 취업 비자 외국 인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이거는 외국 인력에 대한 개념을 이제 취업 비자에 한정된 개념이기 때문에 좀 확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취업 비자 외국 인력은 우리가 잘 아는 뭐 고용 허가제 또는 전문 외국 인력 제도, 이런 걸 이제 취업 비자 외국 인력인데, 대략 이 취업 비자 외국 인력은 한 5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러나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이민자 중에서는 90일 이상 체류한 이민자 중에서는 취업 비자가 아니지만 취업 활동이 가능한 외국인들이 있습니다. 가령 뭐 외국적 동포들은 그 취업 비자는 아니지만 경제 활동에 참여할 수가 있고요. 거주 비자라든가 영주권자 이런 분들도 외국인이면서 취업 비자는 아니지만 취업 활동을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따지게 되면 이런 취업 비자 외국인을 포함했을 때 전체 외국인 취업자는 통계청 조사에 의해서는 한 95만 명 정도 되는데, 여기는 그 단기 체류로 와서 취업 활동하는 사람까지 취업 활동하는 사람 빠져있기 때문에 대략 120만 명 넘을 거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우리가 이제 외국인 취업자라고 개념을 이야기하는 게 좀 더 정합적이고요. 외국인 취업자는 취업 비자인 한 50만 명을 포함하고, 그다음에 취업 체류 자격이 아니지만 취업 활동이 가능한 그런 그 취업자, 그리고 또 불법 체류자로 들어와서 취업 활동하는 사람, 이런 부분을 포함하게 되면 추산입니다만은 대개 120만에서 한 50만 명 정도가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에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이제 국적별로 보게 되면 전체 체류 외국인 중에서는 아무래도 그 외국 국적 동포, 그러니까 과거에 그 한국의 국적을 가졌지만 현재는
외국 국적을 갖고 있는 분들, 이게 이제 우리 고려인이라든가 또는 중국에 있는 조선족, 그리고 또 이제 유럽이라든가 일본에 있는 분들 중에서 그 나라 국적을 취득한 분들인데, 이런 분들이 한국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이제 가장 많은 비중은 한국계 중국인인데요. 이분들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이제 베트남, 그 다음에 중국, 네팔, 캄보디아, 뭐 이런 순으로 우리나라에 지금 이민자 또는 그 취업비자 외국인 또는 외국인 취업자가 많은 순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제가 조금 추가적으로 몇 가지 좀 다시 여쭤보면은 그 유학생들도 한국에 좀 많이 와 있는데 그분들도 지금 어떻게 이제 취업 활동을 같이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아까 말씀드린 그 취업 외국인 안에는 유학생도 당연히 포함되는데, 유학생은 신분은 유학생이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그 출입국법에 따르면 학부 유학생은 주당 30시간, 방학 때는 그 시간 제약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석사 이상은 그보다 좀 더 많은 시간을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파트타임 일자리를 할 수 있게 하고, 이거는 합법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출신국별로 보면은 뭐 예전에 결국 이제 동남아시아 쪽 국가가 많았는데 요새는 어떤 나라들에서 가장 좀 많이 들어와 있나요? 그 체류 외국인별로 보게 되면 가장 많은 국적이 이제 한국계 중국인, 중국, 베트남, 태국, 그 다음에 미국이 5번째 순서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규모로 따지면. 그러나 이제 취업자로 따지면 비슷하게 됩니다만은 한국계 중국인, 그 다음에 베트남, 중국, 네팔, 캄보디아, 뭐 이런 순입니다. 그래서 대략 한국계 중국인하고 중국, 베트남 이 순서는 비슷한데, 취업이 아닌 체류 외국인 따지면 미국이 좀 많고요. 그러나 이제 취업으로 따지게 되면 미국은 한 10번째 정도로 밀려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고 이제 또 일본이 상위에 랭킹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일본은 이제 그 체류 외국인은 한 12번째 정도 되고, 취업 비자로 따지면 일본은 한 14번째.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동남아 인력들을 우리가 이제 적극적으로 노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많이 도입됐기 때문에, 이제 이 베트남이나 뭐 또 필리핀, 네팔 이런 국적이 많지만 선진국들인 미국이나 일본도 최근 들어서 많이 유입이 되고 있다. 그리고 이제 한국계 중국인들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이분들이 이제 한국에 대부분 많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가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한다면, 향후에는 이제 선진 국가나 또는 동남아 국가에서 유입이 더 늘어나서 좀 더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들이 한국 사회에서 다인종 다문화 사회를 구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이제 외국인 인력들 이제 도입 시기에는 이제 주로 젊은 사람들 위주로 많이 들어왔다고 생각하는데, 저도 이제 최근에 외국 인력 관련 이제 통계청 그 조사표를 보니까 그 꽤 연령대가 40, 50대에 해당되는 외국 인력들이 제가 생각한 것보다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뭐 나중에 또 얘기 더 해야겠지만은, 우리가 이제 저출산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외국 인력을 더 이제 많이 충원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말 속에는 상대적으로 이제 젊은 분들이 들어갔고 이 고령화의 어떤 문제에 조금 대응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좀 봐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미 외국인들도 고령화되고 있어요. 또는 고령화된 상대적으로 젊지 않은 외국인들이 좀 많이 들어와 있어요. 이런 이제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연령 구성이나 이런 뭐 또 혹시 뭐 그 직업적인 또 기술 정도로 보면 지금 최근에 무슨 어떤 좀 변화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민자를 유입하는 이유는 그 인구나 또는 노동력 정책으로 하지만 대개 이제 젊은 분들을 유입을 많이 하죠. 또 우리가 나이 든 분들을 이제 유입하는 건 쉽지가 않고요. 여러 가지 이유로.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이민자들은 그 선주민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이제 원래 있던 그 국민들에 비해서 인구 구성이 상대로 젊습니다. 그러나 이제 만약에 이민자들이 정주화 된다고 한다면 이민자들 당연히 이제 고령화 현상을 겪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령화 대응으로 이민자들을 만약에 유입을 하려면 끊임없이 젊은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유입해야만 되는데, 그거는 쉽지 않은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들어오는 이민자 유형은 크게 이제 단기 순환으로 들어와서 일정 기간 동안 활용을 하고 이제 내보내는 그러한 그 인력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정정 이민자라고 이야기하는 뭐 이제 동포 또는 영주권자 또는 거주비자 이런 분들은 체류 기간에 특별한 제약이 없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정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 들어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정주형 이민자들이 이제는 고령화가 되고 있습니다. 가령 우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 동포의 경우에 지금 60대 이상이 30%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더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중국 동포가 만약에 고령화를 낮추려고 한다면 젊은 사람들을 추가적으로 유입하거나 아니면 들어와 있는 젊은 사람들이 출산율을 높여야 되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되질 가능성이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지금 중국 동포 젊은 층들이 유입되는 비중은 굉장히 줄어들고 있고, 또 이분들의 출산율이 한국에 와서 급격하게 높아지거나 이런 걸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중국 동포도 고령화되고 있고, 또 더 나아가서 정적 이민자도 고령화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보통 그 유럽의 경우에도 독일이 대략 한 1,000만 정도의 이민자가 있는데요. 독일은 또 빠르게 고령화가 되고 있고, 또 뭐 이민 비중이 높은 이탈리아라든가 또는 유럽 국가들도 고령화 현상은 피할 수 없다. 뭐 이런 게 좀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또 이제 말씀 또 좀 듣고 싶은 게, 잠깐 이제 그 앞에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참 외국인 또 뭐 이민자 또 외국 인력, 그러니까 비슷하면서도 또 이제 중복되는 게 있으면서도 또 이제 다른 개념이기도 하고,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은 사람의 결국은 문제인데, 한국 국적을 원래부터 가지고 있지 않은 분들을 결국은 이제 우리가 통합적으로 결국은 봐야 되지 않는가. 근데 주로 뭐 노동력 관점에서는 고용노동부가 이제 관장을 많이 해왔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인 뭐 한국에 입국할 수 있는 자격, 체류할 수 있는 자격, 또 어떤 이제 이민까지 뭐 이렇게 허용하는 이런 문제는 또 이제 뭐 법무부 쪽에서 주로 관장을 해왔고, 또 그 안에서도 보면 굉장히 그 통합하지 않으면은 좀 복잡해지는 쪽으로 지금 국가적으로 좀 그 관리가 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최근에 뭐 여기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을 느끼고 어떤 뭐 좀 개선안을 마련하는 쪽으로 좀 어떻게 움직이는 게 나타나고 있는지요? 이제 우리가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이민자를 받아들이는, 예를 들어서 이제 결혼 이민자라든가 난민, 그리고 이제 또 외국 국적 동포도 약간 이제 그런 관점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그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받아들인 이민자가 아니라고 한다면 대부분은 이제 노동시장의 여건을 고려해서 필요한 인력들을 이제 도입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노동시장 여건이라는 게 이제 가령 뭐 비전문 인력도 있을 수 있고, 또 우순재 또는 전문 인력, 다양한 분야의 이제 노동시장에서 필요한 인력들을 확보를 하는 그런 이제 정책들을 정부가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체 통계로 보게 되면 전체 그 외국 인력 중에서 전문 인력이나 우수인재라고 이야기하는 비중은 굉장히 미미합니다. 대략 10%가 안 됩니다. 나머지 90%는 비전문 인력이나 또는 숙련 인력들이죠. 되게 이제 생산 현장에서 있는 인력들인데, 우리나라는 현재 이러한 그 생산 현장에서는 숙련 인력이나 또는 비전문 인력을 도입하는 창구가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복잡하다는 건 두 가지죠. 하나는 그 비자 체계에 따라서 관장하는 그 유형 형태가, 체류 자격이 다르고요.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고용허가제, 방문취업제, 계절근로자, 또 뭐 선언취업, 그 다음에 숙련 기능 인력, 일반 기능 인력, 또 준 전문 인력, 이런 다양한 제도가 있고, 이 제도를 관장하는 부처가 또 법무부, 고용노동부, 또 이제 직접적으로 관장을 하지만 관여가 되어 있는 뭐 해수부라든가 농림부, 또 중기부나 산업부, 이런 다양한 부처가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는 이제 법무부가 관장하는 전문 외국 인력, 또 그 아래 단계인 준 전문 인력, 이건 이제 숙련에 따른 구분인데요. 그 다음에 일반 기능 인력 제도하고 고용노동부가 관장하고 있는 이제 고용허가제인 비전문 외국 인력, 여기 이제 구분되고 있는데,
이 제도가 약간 이제 중첩적인 부분이 좀 있습니다. 뭐냐면 비전문 인력으로 들어왔다가 숙련 인력으로 넘어가기도 하고, 아니면은 들어올 때부터 이제 숙련 인력으로 들어오지만 사실은 이 인력들이 비전문 인력과 큰 차별성이 없는 경우도 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노동시장에 필요로 인력 부족 리스트를 만들고 또 필요한 인력을 쿼터를 해야 되는데, 법무부가 하는 방식과 고용부가 하는 방식 차이가 있고, 또 계절근로자는 최근 들어서 지방정부가 관장을 하고 있는데 또 여기는 별도의 어떤 도입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사한 직무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떤 제도로 가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다시 받게 됩니다. 이제 이런 문제의식들이 지속적으로 이런 문제 때문에 종합적이고 통합적인 외국 인력 활용, 공급 및 활용 제도가, 활용 정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어 왔습니다. 특히 이제 빠르게 변화하는 이제 산업구조 변화나 기술 변화, 또 노동시장 구조의 변화에 맞춰서 효과적인 인력들을 도입하고 또 인적 자원을 개발하고 또 내보낸다, 귀국 조치시킨다거나 아니면 또 정주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체계적이고 좀 더 효과적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게 잘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지난 해부터 국무조정실에서 외국 인력 통합 관리 방안에 관련된 TF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TF는 주로 이제 정부 부처를 중심으로 이제 만들어서 운영이 되어 왔는데, 저도 이제 그 분야 부분적으로 이제 참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TF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논의했던 분야가 계절 근로자, 선원 취업, 그 다음에 고용허가제, 이러한 비전문 인력 제도를 어떻게 관장할 것인가.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이제 숙련 기능 인력이나 약간 일반 기능 인력, 약간 이제 준 전문 인력과 같은 이 비전문 인력과 약간 상위 인력들을 서로 연계하고 통합할 수 있는 통합 관리를 어떻게 할 건가, 이런 논의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와 있는지는 제가 아직은 알지 못합니다만은, 제가 이제 전해 들은 이야기로는, 전해 들었다기보다는 이제 제가 논의 과정이 좀 있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이게 이제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이게 비자를 바꿔야 되고 또 관장 부처의 어떤 역할들 서로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가 이렇게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보기는 쉽지 않다. 결국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 가령 최근에 논의되는 이민청이라든가 또는 이민 관련된 종합적인 기능이 재구축이 되면 아마 다시 본격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민청 지금 말씀하셨는데, 이민청 얘기가 이제 한동안 나오다가 지금 어떻게 추진되는지 조금 묘연해진 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민청이라는 게 만들어지면은 외국인을 통합적으로 어떻게 이제 관리할 수 있는, 그게 정말 해법이 될 수 있는 건지, 아니면은 이민청이 되더라도 남는 또 문제가 있는 건지 조금 생각하시는 바를, 아직 이민청이 없기 때문에 예견할 수 있는 바를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이민청에 대한 필요성 또 당위성에 대해서는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이민청이 만들어졌을 때 이민청이 수행해야 될 어떤 영역,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와 비슷한 고령화 현상을 겪고 있고, 또 앞으로 우리와 이민 경쟁 국가가 되는 대만과 일본의 사례를 잠깐 말씀드리면, 대만은 우리로 말하면 이제 출입국 관리 업무를 이민서를 만들어서 확장을 했습니다. 우리 지금 이민청과 유사한 개념인데, 근데 이민서는 대만의 출입국 관리 확장된 업무에 크게 다름이 없다. 그리고 이제 전반적인 외국 인력과 관련된 종합적인 업무는 대만 이제 노동부가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만의 이민사는 이제 출입국 업무와 사회 통합 이런 업무고, 외국 인력 업무는 이제 노동부가 하고 있는 그런 형태로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재료관리청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재료관리청은 이제 법무부 이제 산하기관인데, 이건 마찬가지로 출입국 업무를 좀 더 확장한 기구에다가 이제 특별하게 일본은 대만하고 달리 외국 인력 관련된 업무를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이제 외국 인력 제도는 이제 비전문 인력은 이제 기능 실습생 제도, 그 다음에 2019년에 만들어진 특정 기능 1호, 2호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특정 기능 1호는 이제 기능 실습생에서 좀 더 숙련을 쌓으면 옮겨가는 좀 숙련 기능 인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일본의 기능 실습생 제도는 후생 노동성에서 관장을 하고 있고, 특정 기능 1호하고 2호는
법무부가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재료관리청이. 그 다음에 전문인력도 재료관리청이 관장을 하고 있죠. 현재 우리나라에 이제 고용허가 이제 고용부가 하고 있고, 이제 숙련 견역 인력이나 전문 인력은 출입국관리본부가 하고 있는 것과 유사한 형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이민에 관련된 정책을 들여다보면, 가령 이제 정책 분야별로 보게 되면 인력에 관련된 정책, 그 다음에 또 그 출입국 관리 행정 업무, 그 다음에 이민자의 체류 관리 또는 사회 통합, 또 뭐 불법 체류, 다양한 영역들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인력만 하더라도 또 전문 인력이나 비전문 인력이나 모수 이제 다양한 영역들이 있는데, 결국 그러면 이민청이 이런 영역들을 이제 포괄적으로 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쉽지 않을 거라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첫 번째는 우리나라 이제 정부 조직법상 청단위는 정부 부처 입법 발의를 못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청단위에서 다양한 정책을 기획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이민과 관련된 그 정보 업무라는 게 가령 뭐 복지 업무, 또 교육, 고용 노동, 그리고 또 먼저 출입국, 뭐 이런 다양한 영역들이 있는데, 청단위가 정부 조직법상 부처가 갖고 있는 기능을 끌어와서 이야기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점에서 이민청이 갖고 있는 고유의 출입국 업무를 좀 더 강화하고, 그리고 또 현재 정부가 하고 있는 기존에 법무부에서 하고 있는 이민자 사회통합 업무를 뭐 확장할 수는 있는데, 이 사회통합 업무도 이제 확장이 되게 되면 이민청에서 해야 되는지 아니면 모든 부처나 지자체가 들어와야 될지 이런 논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국인 이민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좀 더 조직을 확대해서 외국인 이민자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는 이민청이 하더라도 이민에 관련된 정책 이슈들은 재논의할 필요가 있고, 이 부분은 가령 뭐 위원회 방식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이민청을 들어가 있는 좀 더 상위기관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는데, 그럼 상위기관이 법무부가 돼야 되는가 아니면 또 행안부가 돼야 되는가, 지금 제 말씀은 이에 관련된 이민정책 거버넌스에 관련된 연구나 논의 과정이 나왔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아마 이제 저출산 고령화위원회가 만약에 부처가 된다고 한다면 또 여기서도 아마 검토될 수 있는 사안이다. 그래서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이민정책에 관련된 종합적인 거는 특정 부처에서 수행하기보다는 좀 더 상위의 개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고, 이제 그런 점에서 이민정책은 좀 더 포괄성을 갖는 정책인 만큼 새로운 논의가 좀 필요하고, 다만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는 이민청으로 격상해서 좀 더 증가하는 이민자의 어떤 유입에 대한 또는 스톡 증가에 대한 대비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최근에 이제 일본을 좀 다녀오시고 또 관련 제도나 뭐 좀 벤치마킹 포인트가 있는지 아마 좀 보시고 왔는데, 혹시 이제 일본 가셔갖고 지금 말씀하신 거에 추가적으로 좀 우리가 좀 눈여겨볼 만한 점, 뭐 이런 것들은 어떤 걸 좀 파악을 하고 오셨는지요? 지금 이제 한국이나 일본, 대만에서 이제 일본은 우리보다 뭐 출산율이 약간 높습니다. 1.2나 3 정도 되지 뭐. 대만은 1.0 수준이 약간 안 되고 있고, 우리나라는 이제 뭐 0.7 수준인데, 이 세 나라가 이제 아무래도 동남아의 외국 인력들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경쟁 국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한국이나 대만, 일본이 요구하는 외국 인력의 직무 수준은 대개 이제 단순 인력이나 숙련 인력에 대한 시장이 대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 이제 숙련 인력이나 또는 비전문 인력을 도입하는 이 세 나라의 제도들이 유사성도 있고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세 나라 제도를 이제 종종 비교를 합니다. 가령 대만 같은 경우는 정부의 역할은 크질 않고요. 되게 이제 민간 에이전시가 이제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죠. 가령 예를 들어서 대만에 들어오기를 원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이 대만 정부가 허용하고 있는 업종에 속해 있는 사업주가 고용허가를 받게 되면 이제 그 사업주가 매칭을 해주는데, 도입하고 매칭하고 관리하고 이런 역할들을 민간 에이전시가 다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민간 에이전시가 수행을 하는데, 그러면은 민간 에이전시가 수행하는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할 거냐?
대만은 그 비용을 사업주하고 근로자가 부담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대만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근로자가 사업장에 배치가 되면 매달 민간 에이전시가 그 외국인 근로자 체류 관리를 지원해주거나 뭐 여러 가지 또 관리하는 업무를 하고 있는데, 그건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도 하고 있고 사업주를 대상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비용도 사업주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주가 관리하는 부분은. 이제 그런 시스템이고,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기능십생 제도하고 특정 기능제도 두 개가 이제 대표적인 일본의 외국 인력 도입 제도인데, 기능십생 제도는 이제 우리가 말하는 감리단체가 그 대만의 그 에이전시를 대행하는데, 이 감리단체는 약간의 이제 공공성을 갖고 있는 이제 협회라든가 이런 기관 공공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리단체가 사업주의 의뢰를 받아가지고 송출국에 있는 송출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인력을 선발을 합니다. 인력을 선발하면 이제 그 선발된 인력이 회사의 요구에 부합하는 언어 능력이나 직무를 배울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 교육 비용은 누가 되냐면 사업주가 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사업주가 부담하는데 기본적인 교육이 있고, 또 추가적으로 만약에 그 회사에서 필요한 특정한 뭐 직무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면 추가적인 비용을 내서 또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비용들을 사업주가 부담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감리단체가 외국인이 그렇게 들어오게 되면 이제 들어오는 외국인들에 대해서 체류 관리 지원을 해줍니다. 사업장 베이스로 해서. 그래서 매달 사업장 베이스로 외국인 근로자 1인당 한국 돈으로 한 30만 원 정도의 관리비를 냅니다. 이제 그래서 그 감리단체, 직접 감리단체가 이제 관리를 해주기도 하고, 송출기관이 들어와 가지고 그 관리 업무를 대행해 주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기능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특정 기능 1호라는 제도가 있는데, 이거는 외국에서 직접 선발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 기능십생 제도에서 이제 옮겨갑니다. 기능십생 제도 최대 체류 기간이 5년인데 2년이나 3년 지나고 나서 숙련을 쌓고 일본어 능력이 되면은 특정 기능 1호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특정 기능 1호로 넘어가면 또 5년 정도 일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경우에도 등록 지원기관이라 그래가지고 민간 그 지원기관들, 에이전시들이죠, 여기는. 그래서 아까는 이제 기능실생 제도는 감리단체가 수행하지만, 여기는 이제 민간 등록기관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일본의 재료관청에 등록을 해서 그 인증을 받게 되면 이제 특정 기능 1호로 들어오는 외국인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체류 지원을 해주는 시스템이죠. 이제 이런 두 나라의 시스템들은 기업이 필요로 한 인력들을 직접적으로 그 매칭하는 과정에서 개입을 하고, 또 거기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을 해서 매칭의 효율성을 도모한다, 이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이제 우리나라처럼 공공기관이 하고 있는, 정부가 하고 있는 기능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한국은 고용허가제는 대부분 전부 해외에 있는 EPS 센터를 통해서 정부대 이제 거버넌스 대 거버넌스로 이제 계약을 해서 이제 이런 그 외국 인력을 도입하다 보니 그 송출 비용을 낮추고 또 투명하게 운영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사업주 맞춤형 외국 인력의 어떤 선발이나 매칭은 좀 더 미흡하다. 이런 점에서 일단 현재 고용허가제에 들어와 있는 인력 풀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저는 일본이나 대만 제도를 좀 벤치마킹 한다면 사업주가 필요한 인력들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선별 과정이나 교육 훈련을 시키는 과정들을 통해서 좀 더 생산성 인력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사업주의 개입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두 번째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리는 건, 현재 그 숙련 기능 인력이라 그래서 법무부가 운영하는 E7-2나 E7-3 비자가 있습니다. 이 비자는 현재 완전한 민간 에이전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민간 에이전시에서 운영하는 이 제도는 송출 과정에 관련된 전반 모든 비용을 외국인 근로자가 부담을 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E7-3 중에 이제 조선용접공이 있는데, 조선용접공은 가령 베트남에 있는 훈련기관에서 훈련을 받은 인력들을 이제 우리 그 에이전시, 이제 브로커들이죠. 브로커들이 이제 그 송출 기관하고 협력을 해가지고 우리나라 조선업체에 이제 공급을 해주는데, 이 비용이 그 송출 수수료에서 한 1,000만에서 2,000만까지 비용을 됩니다. 이 비용을 전부 근로자가 다 부담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와서 들어오게 되면 이 근로자가 뭐 이제 생산성이 좋고 아주 우수한 인력이면 상관이 없는데, 만약 그렇지 않은 경우에 일정한 자기 요건을 갖췄다 하더라도 기업이 또 1년 계약을 하는데 해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게 현재 좀 문제로 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뭐 그 중에는 굉장히 우수한 인력도 있지만, 그 또 우선순위를 할 때 아무래도 이제 그 이 이야기는 약간 바이어스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 브로커 입장에서 보면 같은 조건을 갖춘다고 한다면 송출 비용을 브로커에게 많은 비용을 내는 사람이 우선적으로 선발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문제를 개선을 하려면 사용주가 필요로 하는 인력을 선발을 하는데 아무런 사용주가 개입하지 않는다는 건 결국은 책무성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외국에서 선발하는 과정이나 필요한 인력들을 도입하는 정책은 맞지만 선발 과정에서 정부가 뭐 가령 고용노동의 직업안정법을 좀 만들어서라도 그 적절한 그 송출 비용에 관련된 비용을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거기에 필요로 하는 비용을 사용자 일정 부담을 해서 들어오는 인력들이 제대로 안착할 수 있도록 사용자 책무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선원취업이 그런 유사한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선원취업은 외국인들을 들어올 때 그 송출 비용을 정해놨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부담해야 될 비용을 정해놓고 또 매달 사용주가 이 관리업체에게 비용을 부담합니다. 그래서 사용주들은 관리업체에다 비용을 부담하면서 이제 관리업체가 통역 또 여러 가지 어업 분야 애로사항들을 만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미 우리가 선언의 취업에서 이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좀 벤치마킹을 해서 확산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일본의 대만 제도가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 이제 그 제가 가사관리사 최근에 지금 도입 예정돼 있는 아마 이따 질문에 나올 거예요. 그냥 질문 하려고 했는데 이어서 그냥 계속 말씀해 주시면 돼요. 네. 그래서 돌봄 노동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돌봄 노동은 크게는 이제 재가와 시설이 있는데요. 지금 이제 우리보다 앞선 고령화를 겪고 있는 일본은 이 돌봄 노동에 대한 굉장히 다양한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한 4개의 어떤 유입 통로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제 시작을 하는데 사실은 우리나라가 이제 시작을 했다는 말은 이제 맞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그동안 이제 그 돌봄 노동 시장에 이 주로 가장 많은 역할을 했던 분들이 이제 우리 중국 동포들입니다. 그래서 중국 동포들이 이제 집안의 가사 업무, 아이돌봄, 그 다음에 요양병원, 이제 이런 데 일을 하고 있고, 최근 들어서는 이제 요양보호 자격증을 따가지고 요양원에도 이제 근무하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 동포들이 아까 말씀드린 고령화가 되고 돌봄 시장에 추가적인 공급이 안 되고 있죠. 그리고 또 저출산이 이루어지면서 아이돌봄에 대한 시장이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들다 보니까 이 시장에 새로운 진입들이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고령화가 되면서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 대한 그 입소 또는 재가 분야의 서비스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죠. 근데 그런 점에서 우리도 이제 이 다양한 재가 서비스 또는 시설 서비스 안에도 간병을 중심으로 하는 요양병원 또 돌봄을 필요로 하는 이제 그 요양원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데, 그러면 어떤 제도를 만들어야 될 거냐. 이제 그런 점에서 최근에 이제 한국 정부가 이제 제도를 만들었는데 여기에 다양한 논의가 있죠. 얼마 전에 이제 한국은행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그 돌봄 비용이 너무 비싸니 최저임금 차등 적용하거나 최저임금 적용 제외를 해서 임금을 낮추자. 이제 이런 이야기가 논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죠, 우리가. 그런데 이제 일본에서 한번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본은 기본적으로 그 최저임금을 이제 지역별, 산업별 차등 적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들은 뭐 최저임금 논의 과정이 있을 수 있는데 최저임금 적용을 제외를 한다거나 이런 논의를 이야기를 했더니 일본에 이제 그 참여했던 분이 일본은 G7 국가인데 그런 논의를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이 이슈와 관련해서 대만의 제도도 좀 들여다보고 또 출장도 갔다 온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대만 같은 경우에도 우리하고 비슷합니다. 시설은 최저임금 적용이 되는 대상인데 대만은 이제 재가 서비스 중심으로 외국인들 많이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략 인도네시아에 한 28만 명 정도 인도네시아 출신들이 대만의 가정에서 이제 돌봄을 제공하고 있는데, 당연히 이제 그 가산의 고용이기 때문에 사용주에서 자격이 부여가 되지 않고 당연히서 최저임금 적용 제외인데 대만 정부는 이 가이드를 줍니다. 그래서 적어도 최저임금에 준하는 그 비용을 지불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고, 또 대만은 그 레비 시스템이 있습니다. 취업 안정비라 그래가지고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면 정부에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용주가 부담하는 비용은 임금보다 더 많습니다. 이제 이런 제도적인 특성을 갖고 있고, 또 뭐 추가적으로 한 나라 더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나라 정부가 대입하는 벤치마킹이 이제 그 홍콩이나 싱가포르 이야기를 많이
이제 하고 있는데,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알려져 있는 건 대략 한 80만 원 정도 필리핀 가사 종사자들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여기 보이지 않는 비용에 대한 그 고려를 하지 않는데요. 가령 싱가포르에서 이 외국인 가사 근로자를 필리핀 가사 근로 도입을 하려면 일단 교육 훈련을 시켜야 되고, 그러니까 소위 말해 교육 훈련에 대한 비용을 사용자가 냅니다. 그리고 고용계약이 맺어져서 들어오게 되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함에 따라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사용자가 부담합니다. 예를 들어서 병이 나서 아프다거나 병원을 가야 된다거나 이런 비용들은 다 사용자 부담이고, 또 싱가포르는 레비 시스템이라 그래서 여기도 대만처럼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면 1인당 세금을 내는데, 이 가사 종사자 세금이 제조업이나 이런 업종에 비해서 더 높습니다. 그래서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외국인 근로자를 저임금 유인해서 고용하는 정책보다는 실제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에 따른 여러 가지 비용 부담을 추가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가 받는 월급에 비해서 사용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좀 더 크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한국 이야기로 좀 넘어오면, 이제 한국은 외국인 근로자가 임금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높습니다. 일본보다 높고 싱가포르보다 높고 대만, 홍콩 어느 나라보다 높습니다. 가장 높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인데, 저는 최저임금 수준이 높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외국인 근로자가 그 나라보다 높기 때문에 당연히 외국인 근로자가 더 높은 임금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현재 고용노동부가 추진하고 있는 외국인 가사 근로자들도 고용관리의 어떤 효율성 이런 걸 도모를 하고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 적용이 가능한 가사 근로자 인증기관, 아니 관리기관을 둬가지고 공급을 하도록 해서 최저임금 적용을 이제 하고 근로기준법 적용을 이제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 놓는데, 이런 제도의 배경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여기에 이제 그 노동관계법 적용, 인권에 대한 보호, 근로자에서 권리 보호, 이제 이런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좀 더 서비스의 질 또는 생산성 제고를 도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정부가 외국인 근로자를 도입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인력이 부족한 곳에 도입을 하게 되는데, 거기는 내국인 노동시장도 보호. 그리고 내국인 노동시장 보호라는 점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이제 랩이나 그 세금을 내는 것, 그 다음에 또 선별하는 이유에 많은 비용을 대는 이유는 생산성을 높여서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이제 이런 것 정책들이 녹아나 있습니다. 근데 이걸 이제 비용이 낮추자고 논의만 하게 되면 서비스 질에 대한 담보가 안 되고, 또 하나는 고용 관리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이제 동일한 그 자격으로 이제 들어왔는데, 가령 서비스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을 받는데 가사 같은 서비스 임금이 낮춰지면 당연히 사업장을 이탈한다거나 또는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수 있고, 이런 문제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푸는 해법이 좀 필요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가사노동 시장의 특징을 보게 되면 지불 비용은 비싸고 종사하자는 근로자 임금은 낮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개 이제 그 장기간 동안에 이 활용하는 분도 있지만 대개는 그 기간이 아주 장기간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용은 이제 비싼 거고요. 그러나 여기에 이제 풀타임으로 일하는 근로자들은 임금이 낮을 수밖에 없고, 특히 파트타임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딜레마죠. 그러니까 사용하는 분은 비용이 비싸고 일하는 분들은 임금이 낮은. 근데 이걸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일하는 분의 임금을 낮춘다 그러면, 최저임금을 많이 적용해서 차등 적용을 한다면 여기에 종사하고 있는 내국인 근로자들의 임금도 떨어질 가능성이 좀 있고요. 또 하나는 차등 적용을 한다거나 아니면 적용을 제해서 임금을 낮춘다고 해서 누구를 대상으로 할 거냐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가령 이제 고용화가제로 들어온 인력을 한다 그러면 고용화에 들어온 인력이 가령 필리핀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면 필리핀에 들어있는 그 가사노동사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임금을 낮고, 지금 이제 외국 국적 동포인 중국 동포는 임금이 높지만 국가 간의 차별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인종 간의 차별, 이런 문제를 우리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 돌봄 시장은 그 정부의 사회정책 영역으로 들어봐야 되기 때문에, 소위 말하면 돌봄 시장의 어떤 정부의 정책 개입이 시장 메커니즘을 만드는 시스템, 그러니까 최저임금 적용을 제한다는 이런 논의도 필요하지만, 그 돌봄 시장에 대한 정부의 책무성을 좀 강조를 한다면, 정부가 이제는 그 아이돌봄이나 고령화 시대의 노인 돌봄에 대한 정부의 사회보장 지출이 좀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그 예산에 대한 논의를 좀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제가 이제 이 논의는 좀 확장된 논의가 필요하지만, 이 정부의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여러 가지 지출에 대한 순위를 좀 재조정을 해가지고, 출산율이 지금 과거에 2000년에 60만 명대 아이가 태어났다가 최근엔 23만 명까지 떨어졌다고 하면 과거만 이제 전환이 필요한 거죠. 그 전환 안에는 아이들 보험에 대한 정부의 어떤 역할도 좀 강화할 필요가 좀 있다. 그리고 모든 분들이 이제 나이가 들고 고령화가 되기 때문에 국민들의 동의를 얻어서 조세 정책을 통해서라도 노인 돌봄에 대한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 그러면 우리의 이제 미래의 불확실성, 노후의 불확실성이 만약에 정부의 책임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많은 젊은 분들이 또 중장년들이 그 나의 미래 모습을 안정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좀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할 수도 있다. 그래서 정부가 뭐 예산의 어떤 재조정 또는 조세 정책 또 국민들 간의 설득을 통해 가지고 이 돌봄 시장만큼은 정부의 책무성을 강화하는 그런 정책적인 입장들을 가져갈 필요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 말씀 이렇게 쭉 해주신 걸 들어보면서 지금 돌봄 시장을 이제 대표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지만은, 그러니까 우리한테 발생한 이제 문제 또는 어떤 그런 그 사회적인 어떤 이슈,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그냥 도구적인 관점에서 하나의 그냥 방편으로 외국 인력을 활용하는 그런 문제는 이제 날이 갈수록 이제 좀 어려워지고 또 다른 문제를 또 낳고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도 지금 새로운 세상으로 지금 이제 진입하면서 환경에 새로 적응해야 되지만 외국 인력의 어떤 활용 문제도 거기에 맞춰서 전체적으로 적정한 방향을 모색해야지 그냥 하나의 어떤 단편적인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인력이 들어와야 되고 또 그 인력에 무슨 문제가 있으면 또 이런 관리 체계가 뭐 들어와야 되고 이런 식으로 단편적으로 이렇게 대응해서 이게 지금 문제를 풀기는 좀 어렵겠다, 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말씀하신 걸 다 조금 다시 한번 이제 정리하는 의미에서 마지막으로 중장기적으로 우리의 외국 인력 정책 이 어떤 지향점을 가지고 전개돼야 되는지 한번 좀 마무리 말씀으로 좀 해주시죠. 네, 그 이민 이슈는 전 세계적인 그 논쟁적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이 몇 가지 이 좀 정형화된 사실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최근 들어서 이민이 굉장히 활발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인류 역사를 보면 끊임없이 이민은 항시 있어 왔었고요. 그리고 또 자기 나라를 떠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다른 나라로 가는 규모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지구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굉장히 인구가 많죠. 많은 나라의 저출산 고령화를 겪고 있는 이러면서 인구가 줄어드는 걸 걱정하지만,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국가 간의 이동에 대한 또 다른 관점은 지구 전체적으로 이제 출산을 장려하는 것보다는 적절한 규모를 유지하기 위한 이민들의 어떤 국가 내 이동들을 좀 원활하게 하는 이런 거죠. 또 원활하게 하는 방안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나라에 꼭 국적을 취득한다거나 이런 것도 있지만 순환적인 논리도 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오늘날 유럽에서 경험을 했던 그동안에 이제 또 선발 이민국에서 경험했던 선주민과 이민자 간의 어떤 사회적인 갈등, 이런 현상들이 우리가 종종 목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의 이제 핵심은 뭐냐면, 이민 문제는 굉장히 중장기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이슈고 좀 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는 거 하나. 그리고 한 100여 년의 이민의 최근의 역사를 이제 1900년대 이후에 갖고 있는 나라에서도 여전히 이민이 정치적인 이슈 또는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는 것. 그리고 또 저출산 문제를 이민 정책을 통해서 또는 고령화 문제를 이민 정책을 통해서 해결하는 건 쉽지 않다는 것도 하나의 정형화된 사실들이고, 또 하나 정형화된 사실 중에 하나가 이민자 1세대하고 2세대, 3세대들이 들어오는데 선주민에 비해서 2세대들이 평균적으로는 사회적 지위가 낮다는 사실. 그거는 뭐냐면, 이제 우리가 정주영 이민자들이
2세대, 3세대 넘어왔을 때 사회 통합을 좀 더 많이 하지 않으면 그런 게 또 사회적인 그 이슈가 될 가능성이 클 거다. 이런 게 이제 우리가 선발 이민 국가로서부터 받는 하나의 이제 경험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이민 정책의 그 추세를 보면 지금 이제 제도상으로는 한 30년 정도 역사를 갖고 왔는데 우리도 그런 선발 이민과 갖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그대로 닮아가는데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나라의 유입 역사는 짧습니다. 아직은 짧다는 이야기는 이민 사회를 구축할 수 있는 사회적인 성숙도, 국민들의 인식, 또 사회적인 성숙도, 또 지역사회 어떤 그 이슈들 이런 것들이 아직 크게 녹아내지는 않았는데 문제는 우리나라의 저출산 고령이 워낙 빠르게 되고 있고 특히 이제 그 오늘 이야기는 빠졌습니다만은 지방 소멸이 빠르게 일어나고 있어서 이 지방 소멸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들을 중심으로 이민자에 대한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나다 보니 이걸 이제 정중 이민자를 적극적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유치하자는 이런 논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민자들은 선주민들에 비해서 좀 더 진취적인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민자들이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딱 가는 건 아니고 이민자들도 자기 선택을 합니다. 되게 자기 선택을 하는 건 좀 더 좋은 일자리, 좋은 지역으로 나아가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민자를 도입하는 목적하고 이민자가 선택하는 건 또 매칭이 안 될 수도 있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현재 그러한 문제들을 복합적으로 안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는 좀 더 조급하게 하기보다는 좀 더 그 긴 안목을 갖고 해야 된다. 그래서 긴 안목을 갖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지금 당장 이제 다양한 분야에서 노동력 부족을 겪고 있기 때문에 노동력 부족을 겪고 있는 분야는 한시적인 체류를 목적으로 하는 들어온 인력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자. 그래서 이건 이제 취업비자 외국 인력 제도죠. 그래서 취업비자 외국 인력 제도를 적극적으로 좀 활용을 해서 필요한 분야에 공급을 하고 이 분야가 또 구조적이 되면 빠져나갑니다. 그러면 그 인력들은 다시 내보내고 이제 이런 정책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정주형 이민 정책인데 정주형 이민 정책은 현재 뭐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유입 전략들이 있죠. 유학생 유치 전략이라든가 우수인재 유치 전략이라든가 또 인도주의적인 전점에 들어오는 전략들 이런 전략들은 추진을 하되 현재 한시적으로 들어오는 인력들 중에서 정말로 이분들이 그 우리 사이에 필요하다 그러면 체류 자격을 정적으로 전환해주는 이런 투 트랙과 이 투 트랙을 연결시키는 것들을 조금씩 만들어 나가면서 그런 걸 함과 동시에 우리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그 여러 가지 이민 사회를 성숙도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순환 인력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필요한 자격을 갖춰와서 필요한 현장에서 일을 하고 돌아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큰 문제는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정주형 이민자들 같은 경우는 이분들이 뭐 영주권을 신청하거나 아니면 나중에 이제 국적을 취득할 텐데 영주권이나 국적을 취득하지 않을 때는 외국인입니다. 이분들이 외국인이기 때문에 많은 정책의 사각지대가 있는 거죠. 뭐 가령 복지정책이라든가 노동시장 정책 이런 분야 사각지대가 있는데 복지정책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좀 논점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조심스럽지만 적어도 정주형 이민자들에 대한 노동시장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노동시장 정책이라는 건 가령 인적자원 개발, 직업훈련, 그 다음에 노동시장의 어떤 매칭 서비스 이런 걸 통해서 이분들이 제대로 그 좋은 일자리 또 높은 생산성 그 다음에 이런 걸 통한 소득 안정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현재 이 분야에 대한 논의가 별로 없는데 이제는 이 외국인에 대한 노동시장 정책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이제 한 가지 더 붙이자면 우리가 외국인들을 대상화해서 정책을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가령 우리가 그 지역에 가면 고령자, 여성, 청년, 그 다음에 장애인, 다양한 대상들이 있습니다. 일단 그 다양한 대상은 주민정책인 거죠. 우리 주민들 중에서 이런 서비스에 필요한 사람, 저런 서비스에 필요한 사람 우리가 대상을 정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민정책이 있고 외국인 정책이 아니라 주민 안에가 외국인이 있는 거죠. 그래서 보편적인 주민으로서 이민자를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그 이민자 중에서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입 필요하면 도와준다거나 뭐 이민자의 또 여러 가지 또 결혼 이민자의 특성 또 이민자 고령화 문제를 접근한다. 이렇게 접근해야 되는데 지금은 이민자만을 위한 정책을 하다 보면 그 우리 사회하고 분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주민 정책으로서 하자. 그리고 주민 안에는 청년, 여성, 그 다음에 이민자 청년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가 이민 정책을 필요한데
별도의 어떤 거래 비용을 더 만들지 않으면서 사회통합적인 시각을 견제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장시간에 걸쳐서 물론 오늘 못다한 말씀도 꽤 많이 있으시지만 외국 인력제도 그것이 갖고 있는 지금 현재 문제점들 많이 잘 설명해 주셨고, 또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이제 이 문제를 또 정책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어떻게 다뤄가야 되는지에 대한 나름의 또 이런 안목 또 해법도 같이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갖고 말씀해 주셔가지고서 감사합니다. 그럼 이경 본부장님 같이 이제 인사드리고 오늘 대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